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무쌤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이 작용기작에 따른 분류 살충제 파트입니다. 이 살충제 같은 경우 작용기작 한 강의에 다 다루려고 해요. 한 강의에 다 다루려고 하니까 작용기작에 대해서 공부하실 분들은 이 강의, 이 살충제 강의는 특히 계속 반복해서 보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추천드린 강의 몇 개 있었죠? 그 강의들 다 들어주셔야 돼요. 자, 한번 첫 번째 봐보도록 하죠. 첫 번째 작용기작, 곤충의 신경계에 작용하는 작용기작을 가진 살충제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곤충은 다른 고등동물과 마찬가지로 외부의 자극을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종합시킨 다음에 반응하는, 종합한다는 것은 이 판단한다는 말도 됩니다. 판단해서 반응하는 신경계를 갖고 있으며 이온 통로, 신경전달물질 및 수용체, 신경전달물질, 분해요소 등이 유기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즉, 반대로 얘기하면 이 이온 통로라든지 신경전달물질 및 수용체라든지 신경전달물질, 분해요소, 이 녀석들을 억제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요? 그쵸? 이런 애들을 억제하게 되면은 살충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위의 신경계 구성요소 중 일부가 기능을 상실하면 신경정달이 폭주하거나 차단되어 떨림, 근육마비 등의 증상을 보이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어느 메커니즘에 의해서 다 흘러가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어느 한쪽에서 흥분이 된다든지 어느 한쪽에서 억제가 된다든지 라고 하면은 생명 시스템이 망가지게 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그 말이에요. 바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는 우리 시험에서도 가장 많이 나왔고요. 이 작용기작 중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녀석, 이 바로 아세틸콜린 에스테라제, 기능을 절해하는 작용기작을 가진 것입니다. 자, 가장 많이 나오고 가장 많이 쓰여요. 이 카바메이트계, 표시기호 1A고요. 유기인계는 표시기호 1B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이 아세틸콜린 에스테라제 기능을 저해하는데 표시기호만 다른 거예요. 계통이 다르기 때문에. 카바메이트계는 다시 한번 1A, 유기인계는 1B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곤충의 신경계는 이 시냅스 부위에서 신경전달물질인 아세틸콜린을 분비하여 신호를 전달하고 전달 후에는 아세틸콜린 에스테라제가 아세틸콜린을 아세트산과 콜린으로 분해한다. 아세틸콜린 에스테라제 기능을 억제하여 신경전달이 폭주되도록 하는 것으로 카바메이트계와 유기인계가 대표적인 계통이다. 자, 보시게 되시면은 신경세포, 동물의 신경세포, 곤충도 동물계입니다. 동물계 곤충 강이잖아요. 그쵸? 어쨌든 간에 신경세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동물의 신경세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우리 뉴런이라고 합니다. 뉴런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뜯어보시면 처음에 이렇게 뭐 머리카락처럼 생긴 녀석 있죠? 이걸 수상돌기라고 합니다. 수상돌기. 수상돌기의 숫자는 우리가 수목할 때, 나무에서 수목할 때 나무 숫자를 써요. 그래서 나뭇가지처럼 이렇게 분지한 모양을 보고 이 수상돌기라는 말을 지어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이 되고요. 그 다음 수상돌기에 이어서 이 신경전달 물질 같은 것이 이동하고 운반되는 곳인 이 축삭돌기가 있습니다. 축삭돌기. 우리가 뭐 기둥 이런 걸 말할 때 축이라고 하잖아요. 축을 세운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 축이에요. 그래서 기둥같이 쭉 이렇게 뻗어가지고 일자로 있는 거 축삭돌기고, 마지막에 우리가 잘 아는 이 신경 말단이 뭐예요? 시냅스입니다. 그래서 이 수상돌기에서 어떤 신호를 받고요. 그 신호를 축삭돌기를 통해 전달을 하고 그 시냅스에서 다시 또 다른 수상돌기로 전달하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경세포는요. 신경세포에 대한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자, 그러면은 이 아세틸콜린 에스테라제, 이 녀석은 대체 어떻게 기능을 저해가 되느냐? 자, 여기를 확대를 할게요. 시냅스입니다. 이 그림도 좋은데 이 그림 잘 안 보이기 때문에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상돌기도 확대해서 그릴게요. 자, 이게 시냅스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수상돌기를 포함해서 어떤 이 시냅스의 신경전달 물질을 받아들이는 그 세포예요. 그 세포를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가 뭐라고 했죠? 축삭돌기죠. 축삭돌기 이 하단부에서요,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는데, 이쯤에서 분비가 되는데, 그 분비되는 물질이 뭐라고요? 우리가 지금 배울 아세틸콜린입니다. 아세틸콜린, 얘는 빨간색으로 그릴게요. 아세틸콜린이 이렇게 분비돼서 와요. 이쪽으로 밑까지, 시내스 밑까지 옵니다. 그리고 이 아세틸콜린이요, 여기에 이제 붙는데, 이 아세틸콜린을 가둬둘, 아세틸콜린의 신호를 받아줄 이 수용체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아세틸콜린이 여기서부터 쭉 내려와서 이렇게 수용체에 달라붙게 돼요. 만약에 수용체에 달라붙지 못한 얘들은 즉시 분해를 시켜야 되거든요. 왜 분해를 시켜야 되냐면은, 자, 이 수용체 안에 얘가 들어왔을 때 신호를 전달해주죠. 이 신호를 전달받을 이런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은 흥분 상태라고 해요. 신호를 전달받았다는 것은 우리 몸이 흥분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찌됐든 간에 이 수용체에 있는 이 아세틸콜린도 계속 있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 몸이 계속 흥분 상태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들을 포함한 이 바깥에 이렇게 있는 녀석들 다 어떻게 한다고요? 다 분해를 시켜야 됩니다. 이 녀석들을. 이 신호만 전달해주고 얘도 분해를 시켜야 돼요. 이 수용체 안에 있는 녀석들도 분해를 시켜줘야 됩니다. 이 분해를 시켜주는 게 뭐냐? 아세틸콜린, 지금 배우는 거예요. 에스테라제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제가 에스텔라제, 아세, 이게 뭐라고 했죠? 효소라고 했어요. 효소. 아세틸콜린, 이게 가수분해 효소거든요. 어쨌든 이 아세틸콜린을 분해하는 효소들이, 자, 이건 초록색으로 그리겠습니다. 얘네를 다 분해를 해버립니다. 분해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좀 말장난 같긴 한데 아세틸콜린이었잖아요. 이 아세틸과 콜린으로 분해를 해버립니다. 아세틸은 사실은 아세트산이에요. 하여튼 이렇게 이름을 반반으로 해서 분리를 해버립니다. 분리를 해서 이 콜린은 또 어떤 녀석을 만나냐면은 조효소인 아세틸코A를 여기서 또 시냅스에서 만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또 아세틸콜린이 만들어집니다. 그 아세틸콜린이 다시 내려와서 또 수용체에 가서 흥분을 전달해주고, 자, 이런 식의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의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자, 만약에 얘네가 분해가 되지 않았다. 이걸 하나씩 한번 세밀하게 지어볼게요. 자, 하나 없어졌다. 자, 어쨌든 마이 갓. 자, 이렇게 있다 봅시다. 이렇게. 얘네가 만약에 분해되지 않는다. 수용체에 계속 있다. 그럼 무슨 느낌이냐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전기치료 받잖아요. 한의원 가가지고 전기치료 받잖아요. 전기치료를 24시간 계속 받는 겁니다. 계속해서 흥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흥분 상태가 되면은, 흥분 상태가 잠깐 있는 거는 몸에 굉장히 좋아요. 근데 흥분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것은 몸에 엄청난 무리가 가게 되고요. 결국 죽게 됩니다. 이걸 분해시키지 않으면요, 결국은 죽게 된다고요. 그런 역할, 그런 작용 기작을 가진 게 이 아세틸콜린 에스테라제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사실 조금 더 세세하게, 사실 엄청나게 세세하게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저도 모를 뿐더러, 그리고 굉장히 어렵다. 요 정도까지만 알고 계셔도 사실 훌륭한 겁니다. 요 정도까지 알고 계시면 되시고요. 자, 다음은 가바 의존 염소통로 억제입니다. 가바 의존 염소통로 억제인데, 제가 요 염소통로 억제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어떤 개념을 하나 설명을 드려야 돼요. 어떤 개념을 설명드려야 되는데, 바로 이 막전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분극에 대한 내용입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막전이와 분극. 이것에 대해서 제가 아예 흰 종이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막전위와 분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막전위랑 그리고 분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새로운 페이지였어요. 메모 페이지. 여기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막전위와 분극. 요것에 대해서 알아야지 우리가 조금 그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배울 작용기작에 대해서요. 자, 우리는 뭘로 이루어져 있나요? 자, 세포 색깔이니까 초록색으로 가시죠. 자, 우리는 세포로 이루어진 다세포 생물입니다. 다세포 생물이에요. 그 동물세포 같은 경우에는 맨 마지막에 뭐가 있죠? 이렇게 세포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막 밖에 세포 외부가 있어요. 자, 이것을 세포 외부라고 하고요. 이런 곳을. 그리고 이 세포 안을, 그렇죠. 세포 내부라고 하겠죠. 자, 여기서 하나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세포 바깥과 세포 안쪽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면 어디가 마이너스고 어디가 플러스가 걸릴까요? 바로 세포 안쪽이 마이너스가 걸립니다. 이 마이너스는요, 전정기적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고 이거는 벡터 값이에요. 벡터 값. 방향을 나타내는 값입니다. 방향. 바로 전압의 방향을 나타내는 값인데 그렇게까지 아실 필요 없으시고 그냥 이 전압이 마이너스다. 세포 내부는 마이너스고 세포 외부는 플러스다. 이렇게만 알고 계셔도 정말 훌륭한 겁니다. 이렇게 세포 안은 마이너스, 세포 바깥은 플러스를 띠고 있어요. 근데 이 마이너스는 값을 몇 정도 띠고 있을까요? 바로 마이너스 70mV를 띠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70mV. 대부분의 사람이 다 마이너스 70mV를 띠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 마이너스 70mV가 요게 막전위입니다. 네, 막의 전위. 막의 전위가 이 막전위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막전위가요, 막전위가 마이너스 70에만 있진 않습니다. 마이너스 70에서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어떨 때 올라가냐면은 자극을 받거나 흥분 상태이거나 자극을 받거나 흥분 상태가 되면은 이 전위가 올라가요. 심지어 플러스 값까지도 올라갑니다. 그걸 나타낸 게 이 그래프거든요. 이 마이너스에서 이렇게 플러스로 올라갔다가 다시 쭉 내려옵니다. 이게 뭘 나타내는 거냐면은 가만히 있다가요, 갑자기 흥분과 자극을 받아서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흥분 자극이 점점 서서히 없어지는 이 과정을 나타낸 것과 같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배워볼 거 막전이랑 또 무슨 용어라고 했었죠? 분극이라고 했었죠. 자, 이 부분이랑 분극이랑 관련이 있는데요. 분극은 요 마이너스 70mV일 때를 말해요. 분극이란 이 마이너스 70mV일 때, 즉 이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아무런 자극도 없고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이때 분극이라고 하는데 왜 분극이라고 하냐면은, 자, 마이너스 안쪽은 마이너스, 바깥쪽은 플러스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극이 분극이 되어 있다, 나뉘어져 있다 해서 이제 분극 상태인 거고요. 이 분극 상태에서 어떠한 자극을 받잖아요. 자, 여기가 분극. 쭉 올라가게 됩니다. 분극을 탈출했다, 분극으로부터 벗어났다 해서 여기는 탈분극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 자극을 받아서 막전위가 올라가는 요때를 탈분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탈분극에서 끝까지 올라왔어요. 보통 플러스 30mV까지 올라갑니다. 이때가 되면, 네, 어쨌든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올라갔다가 다시 쭉 내려옵니다. 다시 내려온다고 해서 재분극이라고 하고요. 재분극이라고 하고, 그래서 조금 여기까지만 내려오면 되는데 조금 더 내려가거든요. 이게 생물학적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 더 내려가는데 이 더 내려가는 것을 과분극이라고 합니다. 이게 과분극 상태에서 다시 이게 분극 상태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즉 분극 상태는 이 평온한 상태, 탈분극 상태는 흥분, 그 다음에 재분극 상태는 억제됐다가 과분극 상태는 과억제가 되죠. 네. 그래서 분극 상태에선 다시 평온한 이런 상태, 이런 생명체 시스템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질문입니다. 이 30mV까지 만약에 전위가 올라갔어요. 어떻게 될까요? 이때 신경 전달 물질이 움직여요. 이때 신경 전달 물질이 이제 신호를 보냅니다. 신호를 보내서 예를 들어서 이 30까지 올라갔다는 거 누군가 날 때리는 누군가 나 갑자기 때려. 그럼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막아야 되니까 신경 전달 물질 얼른 신호를 보내서 막습니다, 우리가. 그 신호를 종합해서 우리가 막아내게 됩니다. 이런 시스템을 이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이렇게 그 전위가 올라가게 되고 어떻게 내려가게 되는지 우리가 요거까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작용 기작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런 것들을 이제 막음으로 인해서 살충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자, 보시게 되시면은 세포가 이렇게 있습니다. 세포가 있고요. 여기가 세포 내고 세포 외부입니다. 잠시만요. 방송이 나와가지고. 자, 아파트 방송이 갑자기 많이 나와가지고. 네, 어쨌든 이 세포 내부와 외부에는 각각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걸린다고 했습니다. 마이너스가 플러스와 이렇게 걸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자, 여기에 무언가가 있어요. 세포막에, 여기가 세포막이죠, 지금. 세포막에 요런 녀석들이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이온 통로라고 합니다. 이온 통로라고 해요. 대표적인 이온 통로 중에 하나가 이 나트륨 이온 통로, 그 다음에 이 칼륨, 포타슘 이온 통로, 이런 식의 이온 통로들이 있어요. 더 많은 이온 통로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요 두 녀석이 있습니다. 요 두 녀석이 있어요. 여기까지 일단 알아두시고, 자, 근데 우리가 아까 전처럼 어떤 자극이나 흥분을 받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은 평소에는 닫혀 있어요. 평소엔 닫혀 있던 이 이온 통로 중에서 나트륨 이온 통로가 열리게 됩니다.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나트륨 이온 통로가 이렇게 열리게 돼요.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그럼 안쪽에 뭐가 들어가겠죠? 나트륨이 들어가게 돼요. 왜냐하면 이 바깥쪽에 나트륨이 더 많아요. 그리고 안쪽에는 칼륨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확산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용질이 움직이는 것을 말하죠. 이 나트륨도 바깥이 더 고농도이기 때문에 안쪽보다 바깥쪽에 있던 나트륨이 안쪽으로 이렇게 향하게 됩니다. 자, 이 안쪽을 향해 되면 이 플러스가 더 많아지게 되겠죠. 플러스가 점점점 쌓이게 됩니다. 플러스가 점점점 쌓이면서 아까처럼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요 현상이 이때 발생이 되는 거예요. 자극이나 흥분을 받으면 나트륨 이온 통로가 열리고 나트륨 고농도가 있었던 이 세포 외부에서 내부로 이 나트륨 이온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 전위가 플러스 값을 띠게 된다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셨죠? 예. 플러스 값을 띠게 되고 다시 그럼 내려갈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나트륨이 다시 가는 게 아니고요. 자, 이 칼륨이 갑니다. 이번에는. 자, 요 칼륨 녀석이 이렇게 열려요. 여기 칼륨이 더 안쪽이 많다고 했었잖아요. 이 칼륨이 나오게 됩니다. 칼륨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플러스가 더 만나는데 플러스가 더 나오다 보니까 다시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 70에서 원래 멈추면 됩니다. 70에서 딱 닫으면 돼요, 둘 다. 둘 다 딱 닫으면은 우리가 평온한 상태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왜 더 내려가게 되냐면은 이 칼륨 이온 통로 있죠. 이 통로가 좀 늦게 닫힙니다. 이게 속도가 좀 느려요. 서서히 닫히다 보니까 칼륨들이 조금만 더 빠져나가는 거예요. 더 빠져나가니까 더 이렇게 밑으로 가게 되는 거고, 그러고 있다가 다시 평온을 찾게 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온 통로, 나트륨 이온 통로와 칼륨 이온 통로가 있고, 이 나트륨 이온 통로와 칼륨 이온 통로에서 이온의 이동에 따라서
분극 상태, 탈분극 상태, 재분극 상태가 된다. 이 탈분극 상태에 있어서 이 30mV 정도가 되면은 신경전달 물질로 인해서 우리가 신호를 그때 이제 받게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셨죠? 자, 요런 시스템으로 굴러가고 있다. 여러분들 요렇게 일단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개념이 계속 나와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럼 아까 그 개념을 우리가 안 상태로 요거 그 다음 작용 기작을 한번 보시죠. 첫 번째, 가바 의존 염속 통로 억제입니다. 자, 이 신경 전달 물질에는요, 흥분성과 억제성,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돼요. 아세틸콜린 같은 경우에는 흥분성이고요. 흥분을 시키는 흥분성이고, 이 가바 같은 경우에는 억제를 시키는 억제성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흥분시켰을 때 누군가 이렇게 가라앉히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아까는 이 칼륨이온으로 이제 가라앉히기도 했지만, 칼륨이온뿐만 아니고, 다양한 요소들이 이걸 억제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 억제해주는 물질 중 하나가 요 가바입니다. 가바. 그래서 가바는 우리 뭐 수면제나 마취제 이런 걸로도 많이 사용이 돼요. 사람을 사람을 억제시키는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수면이나 마취제로도 많이 사용되는 이 가바인데, 가바도 꼭 필요한 녀석입니다. 흥분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억제만 돼서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이 가바 의존 염속 통로 억제인데, 자, 요거는 제가 동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동영상. 자, 요게 이제 동영상인데요. 네, 요게 이제 동영상입니다. 자, 이제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리게 되면은, 이 가바라는 그 신경 전달 물질 중에 억제성 물질이 있고요. 그 얘는 염소이온입니다. 염소이온입니다. 그리고 얘는 염소이온 통로죠, 이게. 염소이온 통로. 우리가 지금 작용기작 중에 요것을 이제 저해한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한번 봅시다. 어떤 시스템으로 가는지. 그렇죠. 위에서 가바가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이온 통로에 붙어요. 그럼 그게 열려가지고 염소가 내려가는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저 문제 하셔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바라는 신경 억제성 물질이 나오고요. 요게 염소 이온 통로에 딱 붙으면은 그때 이 염소 이온이 이렇게 내려간다는 거예요. 뭔 말씀인지 아시죠? 안으로. 그래서 유입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의 시스템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오 가바 자체가 이 아세틸콜린 방출을 조절합니다. 왜? 억제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흥분하는 것을 억제한다고요. 흥분성 물질을 억제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런 이 억제하는 이 염소 통로를 또 억제를 한대요. 억제한 일을 억제하다 보니까 흥분이 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충 효과를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셨죠? 이 염소 같은 경우에는 음이온을 띠고 있잖아요. 그쵸? 마이너스를 띠고 있어요. 아까 플러스가 되면은 흥분된다고 했었죠? 근데 마이너스니까 억제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녀석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 나트륨 이온 통로 조절하는 녀석인데 굉장히 중요한 녀석이 하나 나오네요. 계통이. 합성 피레스로이드계 계통입니다. 표시기호로는 3A 합성 피레스로이드계 계통이고, 그 다음에 DDT나 아니면 메톡시클로르 얘네 같은 경우에는 3B에 속하게 됩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거 표시기호 3A, 3B 나트륨 이온 통로 작용기작을 가지고 있어요. 자, 나트륨 이온 통로 작용기작. 제가 그 문제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사진 보여드릴게요. 흥분 상태가 되면 이 나트륨 이온 통로 열린다고 했어요. 그쵸? 그 다음에 나트륨 이온에 의해서 흥분 얘가 올라간다고 했어요. 그쵸? 예. 이 나트륨 이온이 밑으로 세포 내 쪽으로 향해서 플러스가 되고 그로 인해서 신경전달 물질이 신호를 보낸다고 했어요. 자, 얘는 무슨 작용기작이냐면은 나트륨 통로를 열린 상태로 유지합니다. 나트륨 이온이 언제는 열리고 언제는 이제 닫히고 이래야 되는데 계속 열린 상태로 되면 어떻게 됐어요? 계속 들어가게 돼서 흥분 상태가 계속 되는 거죠. 탈분극 상태에서 다시 재분극 상태로 돼야 되는데 계속 탈분극 상태로 흥분 상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셨죠? 그렇게 살충 효과를 내는 겁니다. 이게 합성 피레스로이드계가 대표적인 계통이에요. 자, 어쨌든 요 사진까지 한번 보시면 되시고요. 자, 다음은 신경전달물질 수용체를 차단하는 겁니다. 아까 전에 이렇게 시냅스 있었고요. 이렇게 받아들인 수용체 있었죠. 수용체가 아니고 받아들인 세포가 있었죠. 거기 안에 이제 수용체가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했었어요. 이 수용체를요, 차단을 해버리는 겁니다. 보시면 시냅스막의 아세틸콜린 수용체에 강하게 결합해요. 강하게 결합해서 정상적인 아세틸콜린의 결합을 차단함과 동시에 신호를 계속 발생시키는 것으로, 자, 이런 네오니코틴계나 니코틴계, 설폭시민계 이런 녀석들이 이 수용체에 강하게 결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세틸콜린이 여기 결합될 수 있나요? 결합이 안 될 뿐더러 여기에 뭔가 결합돼 있으니까 또 오신호가 나타나겠죠. 오신호가. 네. 아세틸콜린이 가야 되는데 이상한 게 와서 오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으니까 그거에 의해서 신경계가 마비돼서 죽어버리는 겁니다. 얘네는 4A부터 지금 4E까지 있고요. 네오니코티노이드계 굉장히 유명하죠? 4A입니다. 자, 다음은 신경전달물질 수용체 기능 항진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냅스 후막의 아세틸콜린 수용체 결합력을 비정상적으로 강화해 아세틸콜린이 분리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신호를 계속 발생시키는 것. 자, 이 수용체 있잖아요. 수용체에 아세틸콜린이 여기서 분비된다고 했었죠. 축색돌기 이 말단에서 분비돼서 이 아세틸콜린이 나와서 이쪽으로 간다고 했었어요. 자, 수용체에서 제거가 돼야 된다고 했었죠. 제거시키는 물질은 뭐라고요? 아세틸콜린 에스테라제인데 얘랑 비정상적으로 강하게 결합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수용체랑. 그래서 아예 분리가 되지 못하게 계속해서 흥분 상태에 있게 되는 거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살충 효과를 내는 거. 얘는 5이고요. 스피노신계입니다. 이런 녀석도 있고. 자, 다음은 염소 통로 활성화. 글루타메이트 의존 염소 통로를 활성화하여 세포 내로 유입되는 염소이온의 양을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과분급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 과분급 상태는 과억제 상태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축 처져 있는 그런 상태예요. 기존적으로 이 정도는 유지해야 되는데 이 정도가 마이너스 70mV라고 했었는데 이거보다 더 내려간다고 했었죠. 더 내려가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생명 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겠죠.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이 바로 염소이온이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염소 통로를 활성화시킴으로 인해서 과억제 상태를 만들어서 죽이는 것, 살충 효과 나타내는 것 6번이었고요. 자, 다음 신경전달 물질 수용체 통로를 폐쇄한다. 신경전달 물질 수용체와 아세틸콜린이 결합하면 수용체 이온 통로가 열리고 나트륨 이온이 세포 내로 유입되는데 이 통로를 폐쇄한다고 하네요. 자, 아까 보시면 한 번 더 그려볼게요. 이렇게 시냅스 있고요. 자, 수용체 세포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받아냈었죠. 아세틸콜린 이렇게 받아냈었죠. 이 받아냄의 안에 보시면은 이게 아세틸콜린과 결합하면은 나트륨 이온을 이 세포 안쪽으로 유입하는 그런 통로가 있어요. 나트륨 이온을 유입한다는 것은 흥분 상태로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쵸? 흥분 신호를 보낸다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통로가 있는데 이 통로를 막아버리는 겁니다. 막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흥분을 해야 되는데 흥분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네. 몸에서 반응을 해야 돼요. 어떤 물질들이 들어왔거나 하면은 몸에서 반응을 해서 이제 그걸 없애야 되는 건데 그걸 못 없애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살충 효과를 내는 거 7번이고요. 자, 다음 오토파민 수용체 기능 항진인데 이것은 한번 읽어보시고, 자, 전이의존 나트륨 통로 폐쇄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0번도 마찬가지고 라이오노딘 수용체 조절. 얘는 표시기호 28까지 오네요. 디아마이드계. 자, 다음은 곤충의 내분비계를 교란하는 것입니다. 내분비계란, 그쵸. 우리가 대표적으로 호르몬 있죠, 호르몬을 분비하는 거, 내분비계. 자, 첫 번째 유약 호르몬 작용입니다. 유약 호르몬은 뭐였죠? 성적 성숙을 하게 만드는 그런 호르몬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애가 어른이 되려면은
수많은 과정들을 이렇게 거쳐 나가야 되잖아요. 힘든 과정을 거쳐 나가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할 수 있는 거, 갑자기 성인이 되지 않게 그런 과정을 거치게 만드는 게 이 유약 호르몬이었죠. 그래서 곤충의 체내에 존재하는 유약 호르몬의 기능과 유사한 역할을 하여 곤충의 정상적인 생리를 교란하는 것, 유약 호르몬을 조절해냄으로 인해서 얘가 정상적으로 생육을 못하게 하게 만드는 거, 이 유약 호르몬 작용하는 거고, 표시 기호는 7A, 7B, 7C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자, 다음은 탈피 호르몬 수용체 기능 항진. 탈피 호르몬인 이 액디손 수용체에 대신 결합하여 비정상적인 탈피를 촉진하는 것. 자, 액디손 수용체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죠? 액디손이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녀석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다른 녀석이 이 수용체에 결합을 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상적인 탈피를 할 수가 없겠죠. 비정상적인 탈피를 하게 만드는 거. 네, 요거 표시기호 18번이고요. 디아실 하이드라진계 요 녀석입니다. 자, 다음은 다점저해. 다점저해 뭐라고 했었죠? 작용점이 다수인 것, 작용점이 많은 것, 다점저해라고 했고요. 다점저해. 대부분이 훈증제입니다. 작용점이 다수인 것으로 국내에는 굉장히 유명하죠. 메틸브로마이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자, 다음 곤충 및 응애류 생장 조절하는 작용 기작을 가진 건데요. 응애류의 생장을 저해하는 것. 이것은 그냥 응애류의 생장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자, 어딨어? 생리작용은 불분명하다고 했죠? 불분명한다는 것은 시험 문제 나오기 어렵다. 어쨌든 표시기호 정도는 나올 수도 있으니까 10A, 10B가 응애류 생장 저해하는 기작을 가진 거고요. 자, 다음은 O형 키팅합성 저해. 자, 15번 벤조일 우레아게고요. 벤조일 우레아게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죠. 벤조일 우레아게 O형 키팅 합성 저해입니다. 그다음 I형 키팅 합성 저해. 얘는 16번 뷰프로페진. 이것은 그냥 제목만 외우시면 돼요. O형 키팅 합성 저해, I형 키팅 합성 저해. 그리고 표시 기호랑요. 그 다음에 파리목 곤충의 탈피를 저해하는 거 17번 사이로마진 같은 녀석이 있다. 17번 파리목 곤충 탈피 저해. 다음은 생합성 저해하는 건데 지질 생합성을 저해하는 겁니다. 지질 생합성. 지질은 보통 어디 있죠? 곤충의 표피에 많이 있죠. 곤충 체내에서 지질 생합성 과정 중 아세틸코에이, 카르복실레이즈의 기능을 저해하는 것으로 자, 요런 거 테트론산 및 테트람산 유도체 3번 표시기호 지질 생합성 저해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시고요. 자, 다음은 세포막을 파괴시키는 것 11A와 11B입니다. 11A와 11B고 자, 이거는 BT 독성 단백질. 특이하죠? 특이하니까 외워두세요. BT 독성 단백질들이 이 11A, 11B에 속하게 됩니다. 자, 미생물에 의한 준장 세포막을 파괴하는 거고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리고 이거 살균제 때도 했었는데 호흡대사를 저해하는 겁니다. 그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 내막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생성 과정을 세포 내 호흡이라고 했었죠. 이 복합체 1부터 4까지 있었고 ATP 합성 요소 등 많은 단백질이 이 과정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복합체랑 ATP 합성 요소를 활동을 억제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살충 효과가 나오게 되겠죠. 자, 요렇게 생긴 호흡 과정이 있었죠. 자, 요거는 제가 이 사진을 보지 않고, 사진을 그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자, 첫 번째는 ATP 합성 요소 저해고요. 12A부터 12D까지 있었죠. 자, 요거 한번 보시면은, 호흡작용 다시 한번 보시죠. 자, 단백질 1부터, 복합효소 1부터 2, 3, 4까지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 있었어요? ATP 합성 요소 있었어요. 여기서 전자가 이동을 하죠. 전자가 이동을 하면서 수소이온 구배가 계속 생겼어요. 여기 수소이온이 굉장히 많아지죠. 이 바깥쪽에. 이 안쪽에는 어떻게 돼요? 수소이온이 없어지죠. 그럼 확산에 의해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고농도에서 저농도에서 떨어지게 되고 이 떨어지게 되는 것을 ATP 합성 요소를 통해서 감으로 인해서 ATP가 합성이 된다고 했어요. 그 에너지로. 그쵸? 이 ATP의 합성을 효소를 저해하는 것이 1번 12부터 12D고요.
자, 다음 그 아까 수소이온이 올라간다고 했었잖아요. 전자전달계 그 전자의 이동하는 힘에 의해서. 근데 이 구배 형성을 저해하는 것. 1에서 4로 이동할 때 수소이온이 이 프로토노포라를 통하여 막간 공간으로 펌핑되는 것을 저해하는 것. 어쨌든 저해야 한다. 그래서 13번입니다. 피롤계부터 시작해서 쭉 설플루라미드까지 있습니다. 13번이고요. 자, 다음은 전자전달계 복합체 1을 저해하는 건데 복합체 1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복합체 1이고요. 1엔 뭐가 있어요? NADH 디하이드로제네이즈라고 했는데 D는 무언가를 뺄 때 쓰는 거고 하이드로겐 뭐였어요? 수소, 효소. 그렇죠. 탈수소 요소. NADH에서 수소를 없애는 지금 NADH에서 NAD가 됐잖아요. 수소 없앴잖아요. 그쵸? 네. 탈수소 요소. 탈수소 요소를 저해하는 거. 요게 3번입니다. 그래서 얘는 21A고요. 21B까지 있네요. 자, 전자전달계 마찬가지로 아까 저는 전자전달계 복합체 2랑 3이랑 4 이렇게 저해하는 거고 2 저해하는 거는 25A, 25B까지 있네요. 자, 3은 20A부터 20D까지 있고요. 4는 복합체 4는 24A부터 24B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복합체에 있는 이런 효소의 기능을 저해시키는 거죠. 자, 다음은 기타로 피막을 형성하는 게 있는데 피막을 형성하여 질시시키는 것으로 추정되며 기계유, 파라핀 오일이 국내에 등록되어 있고요. 해충 기세 미생물, 해충에 기생하는 미생물로 뭐 이런 녀석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여기까지 해서 살충제, 작용기작 모두 마쳤습니다. 살충제는 사실 작용기작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아까 전에 배웠던 아세틸콜린 에스테라 저해, 그쵸? 기능 저해. 요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요게 대부분이고, 다른 것들은 그렇게 많이는 쓰이진 않습니다. 많이는 쓰이지 않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농약에 여러 개 써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항성이 생긴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러 개를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개를 일단 알고 있어야 된다. 오늘 일단 여기까지 강의 말씀드리고요. 이번 강의 같은 경우에는 연속해서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 제초제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무쌤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은 제초제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는 이제 살균제, 살충제까지 저희가 배웠었고, 이번에 제초제를 배우는데, 제초제는 이제 잡초를 죽이는 거죠. 잡초를 죽이는 약. 우리가 잡초라고 하면은, 사실 이 잡초의 개념이, 불분명합니다. 누구한테는 잡초일 수도 있고, 누구한테는 잡초가 아닐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상황에 따라서 걔가 잡초가 될 수도 있고 잡초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필요에 의해서 잡초라고 생각했던 이런 초본류, 대부분 초본류가 잡초죠. 네, 이런 잡초를 죽이는 것, 그게 제초제입니다. 자, 제초제 작용점의 종류 먼저 보실 텐데요. 제초제의 작용점은 특정한 작용점 하나로 고정된 경우도 있으나 둘 이상의 작용점을 갖는 경우도 많으며 사용 방법에 따라 작용점이 변하기도 합니다. 자, 작용점이 하나가 아니고 둘 이상의 작용점을 갖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대체로 광합성 저해, 호흡 저해, 호르몬 작용 저해, 생체 내 생합성 저해 등으로 이제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작용점에 어떻게 도달하게 되느냐? 제초제는 식물의 뿌리, 잎, 줄기 및 어린 싹을 통하여 흡수되게 됩니다. 네? 제초제 같은 경우는 이제 식물체 내에 이런 초분류가 있으면은 식물체 내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식물체의 직접적인 뿌리, 잎, 줄기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흡수가 되는 거고요. 식물의 잎은 바깥의 표피가 왁스로 되어 있고 그 내측에 큐틴, 팩틴 및 셀룰로스의 순으로 배열되어 있어 내부로 갈수록 극성이 높아진다고 하는데 극성이 뭐였죠? 대표적인 게 그쵸? H2O라고 했었고 O 이렇게 있었고 산소 이렇게 있었고 수소 이렇게 있었는데
이 산소가 전기 음성도가 굉장히 컸었죠. 전기 음성도란 이제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을 말하는 거고, 이 수소에 있던 전자를 끌어당기다 보니까 이 산소 쪽이 마이너스, 수소 쪽이 플러스가 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의 극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극성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둘 다 가지고 있는 성질, 이 극성이고요. 이 극성이 그럼 많아지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산소 원자가 많아야 됩니다. 산소 원자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자, 투가시 제초제의 극성 정도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극성인 물질은 극성인 물질과 어떻게 되죠? 잘 녹게 되죠? 이런 차이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자, 뿌리를 통한 흡수는 아포플라스트, 심플라스트 및 아포심폴라스트의 세 가지 경로를 통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아포플라스트 경로 뭐라고 했었죠, 이거? 그쵸. 세포 사이를 찍고 가서 우리가 아포 이랬잖아요. 아포. 세포 사이를 찍고 가서 아포. 그래서 아포플라스트. 제초제가 카스페리안 스트립, 카스페리안 대거든요. 를 통해서 물관부로 이동을 하고요. 이건 대부분 물관부로 이동하고, 자, 심플라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건 심플하게 세포를 뚫고 이렇게 간다고 했었잖아요. 세포벽 투과 후 원형질 연락사, 원형질 연락사를 통해서 이 세포 간에 물질 교환을 하잖아요. 이 원형질 연락사에 의해서 체관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경로를 통하여 식물체 내로 흡수된 제초제는 아포플라스트, 심플라스트, 세포 간극을 통하여 식물체 각 부위로 이동해서 작용점에 도달하고, 그 작용점에 도달해서 제초 효과를 내게 되는 거고, 이제 그 잡초를 죽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또 시간이 왔습니다. 이 작용기작에 따른 분류, 이번엔 제초제 버전입니다. 제초제 버전. 첫 번째는 지질 생합성을 저해하는 건데요. 자, 우리가 보통 지질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되는 게 뭐죠? 바로 이 지방산입니다. 지방산. 지방산이 지질의 가장 기본이 되는 물질인데, 이 지방산을 합성하기 위해서는 아세틸 코A라는 요 물질이요. 뭐가 되면 되냐면은 이 말로닐 코A라는 물질이 돼야 되고, 이게 어떤 또 합성을 거쳐서 지방산이 되는 거예요. 네, 지방산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여기 작용기작이 뭐냐면은 이 아세틸 코A에서 이 말로닐 코A로 가는 요 단계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산을 아예 합성을 못하게 해버리는 지금 요런 기작을 말하는 건데, 아세틸 코A에서 이 말로닐 코A로 가려면요, 여러 물질들이 필요해요. 여러 물질들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여기 답 나왔네. 아세틸 코A 카르복실화 효소. 아세틸 코A 카르복실화 효소. 이게 뭐냐면은 이 아세틸 코A에다가 카르복실기라고 해서 작용기가 있어요. 어차피 이건 뭐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이 카르복실기라는 기를 붙여주는 효소. 아세틸 코A에 카르복실기를 붙여주는 효소. 이렇게 해서 아카요라고 적었고, 여기다가 이제 비오틴이라는 물질. 비오틴 뭔지 혹시 아시죠? 비타민 B 복합체를 우리는 비오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비오틴이랑 또 에너지인 이 ATP, 이렇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말로닐 코A로 가려면은. 근데 여기서 이 아세틸 코A 카르복실할 효소, 요것을 저해하게 되는 거예요. 요 놈을 저해함으로 있어서 이 말로닐 코A로 가지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기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고요. 얘는 표시기호, 좋네요. A입니다. 제초제 A. 자, 그 밖에 지질 생합성 저해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정값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N으로 알고만 계시고, 요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정도만 훑어보시길 바랄게요. 훑어보다 이거죠? 그쵸? 네, 그 다음은 아미노산의 생합성을 저해함으로 인해서 제초 효과를 내는 작용기작을 한번 봐볼게요. 아미노산. 우리가 아미노산 뭐였죠?
아미노산이 모여서 단백질이 됐었고요. 단백질이 모여서 우리는 기관을 만들어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소가 많은 이 아미노산, 질소 화합물이죠. 이 아미노산 단백질 기관 중에서 어쨌든 이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아미노산의 생합성을 저해함으로 인해서 기관 형성을 해내지 못하고 필요할 때마다 기관 형성을 하지 못하고 결국 죽이는 이런 기작을 가진 녀석들도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이 분지 아미노산 생합성 저해입니다. 분지 아미노산 생합성 저해. 분지 아미노산이 뭔지 아세요, 혹시? 제가 여러분 예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생리학 때 아미노산 종류에는 한 20여 개가 있어요. 아미노산 종류는 20여 개가 있고, 그 중에 분지 아미노산이라고 하면은, 자, 보통 아미노산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 부분은 아미노산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아미노산이 구조적으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들어오는 녀석들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종류가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밑에 오는 녀석들에 따라서. 근데 보시게 되시면은 분지 아미노산은요, 밑에가 이렇게 분지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나뉘어져 있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발린이란 녀석. 발린. 중요해요. 발린. 그 다음에 류신. 류신이라는, 그 게임에도 류신이라는 캐릭터가 있죠. 그쵸? 예, 어쨌든. 그 다음에 얘는 이소류신. 요렇게 발린, 류신, 이소류신. 요 세 가지를 그래서 분지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좀 간단하죠? 이 구조가 분지되어 있어서 분지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분지 아미노산의 생합성에, 분지 아미노산을 만드는 생합성에 관여하는 이 ALS를 저해하게 되는데요. ALS가 뭘까요? 자, 요거는 좀 중요합니다. 이 분지 아미노산 생합성 정의는 중요해요. 왜냐면은, 우리 논 있죠, 논. 논에서 설포닐 우레아게라는 이제 농약을 쓴단 말이에요. 논에서 자주 쓰는데, 논에서 거의 70%의 농가들이 그 농약을 쓰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그런 농약인 거죠. 그 농약의 작용기작이 바로 이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ALS를 풀었으면 뭐냐면요, 이 아섹토락테이트라고 있어요. 아섹토락테이트 합성효소입니다. 아섹토락테이트가 있어야지 이 류신이라든지 발린이라는 분지 아미노산을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전구물질인데, 이 전구물질을 만들려면은 이 아섹토락테이트 합성효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게 ALS입니다. 어쨌든 이 ALS의 아섹토락테이트의 이 피루부산, 그러니까 피루부산에 이 아섹토락테이트가 붙어버리면은, 아섹토락테이트 합성효소가 붙으면은 이 아섹토락테이트가 만들어지고, 이걸 통해서 류신과 발린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ALS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를 억제시키는 거 설포닐 우레아게라, 그리고 이미다졸린온게 요 두 가지가 굉장히 많이 쓰여요. 그래서 우리 논농사 짓으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아마 이 농약을 알고 계실 겁니다. 품목명만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만약 계통을 알고 계신다고 하시면은 대부분 이 설포닐 우레아게랑 이미다졸린온게 요 두 가지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분지 아미노산 ALS 저해해서 이제 기관 생장 잘 못하게 하는 거 그거고요. 자, 다음은 방향족 아미노산입니다. 방향족 아미노산 생합성 저해. 아미노산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분지되어 있는 건 분지 아미노산이라고 하고,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 방향족 아미노산인데, 방향족 아미노산이라서 이 방향이라는 말은 바로 냄새가 난다는 뜻이에요. 냄새가. 특이한 냄새를 가지고 있는 이제 아미노산을 말하는데, 구조적으로는 이 벤젠고리를 가지고 있는, 벤젠고리라고 해서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6개니까 이렇게 그래서 여기 탄소가 이렇게 있고요. 탄소가 있고, 그리고 2단 결합 하나, 둘, 셋. 3개의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는 요 고리를 벤젠고리라고 해요. 우리는 벤젠고리. 이 벤젠고리를 하나라도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는 아미노산이다 하면은 방향족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요걸 가지고 있으면 방향족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요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이 페닐알라닌, 티로신, 트리토판 요 세 녀석이 이제 가지고 있는데 요거의 생합성에 관여하는 이 EPSP 합성 효소라고 있습니다. EPSP 합성 효소 있는데 요것을 저해해서 황백화 현상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 아미노산, 방향족 아미노산, 벤젠골을 가지고 있는 방향족 아미노산의 생합성에 관여하는 이 EPSP 합성 요소를 저해해서 황백화 현상을 초래하는 것이 바로 이 표시기호 G, 방향족 아미노산 생합성 저해입니다. 자, 여기서 많이 들어보신 거 있는데 이 글리포세이트, 글라이신계의 글리포세이트가 이제 국내에서 요걸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글리포세이트 많이 들어보셨죠? 자, 다음은 글루타민 합성요소 저해인데요. 표시기호 H입니다. 표시기호, 제가 말씀 안 드려도 표시기호는 무조건 이렇게 연관지어서 무조건 외우시길 바랄게요. 자, 이 글루타민 합성요소 저해인데 글루타민 합성요소에 의해서 글루타메이트랑 암모니아로부터 합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합성요소가 없게 되면은 이 두 개가 어떻게 돼요? 굉장히 많이 축적이 되겠죠. 축적이 되면서 세포를 파괴하고 광계 1, 2에 대한 직접적인 저해 및 광인산화 반응 저해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도 글루포시네이트 암모늄 등이 대표적으로 있다고 하네요. 자, 다음 기작은 이 광합성을 저해하는 기작입니다. 광합성을 저해하는 기작. 제초제에서 이 광합성 저해하는 기작을 가진 게 용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번 보시게 되시면은 관계2에서 광합성을 저해하는 것. 관계2에서의 광합성을 힐 반응이라고 하며, 이 힐 반응이라고 하면은 우리 광합성2에서 그 물이 H2O가 분리가 되죠. 네. 수소 이온이랑 전자랑 그리고 산소 이렇게 분리가 되잖아요. 요거를 가지고 우리는 힐 반응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작용점은 변형된 엽록소인 페오피틴으로 페오피틴과 결합하면 플라스틱 퀴노니노의 전자 흐름을 차단한다. 자, 무슨 말인가 싶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광합성의 과정을 알고 계신다고 하면은 요것에 대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은, 자, 제 책에 나와 있는 부분이죠. 광반응을 이렇게 무식도로 정리한 건데, 지금 요 부분입니다. 제2 관계, 이 관계에서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관계에서 전자를 어디로 쏴주죠? 받은 거를 이 플라스토퀴노로 쏴줍니다. 여기를 저해한다는 거예요. 여기를 저해한다는 건데, 페오피틴이란 말이 나왔는데 페오피틴이 뭘까요? 페오피틴. 자, 한번 볼게요. 저 관계를 확대시키면요. 제 요 사진 예전에 광합성 파트에서 조금 더 자세히 제가 다뤘으니까 여기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빛의 입자인 이 광자가 이 관계2입니다. 전체가 지금 관계2인데 관계2 안에 있는 이 안테나 색소한테 광자를 쏴줍니다. 그러면 이 안테나 색소는 들뜬 상태가 되고요. 들뜬 상태로 이렇게 쭉쭉쭉 에너지를 이렇게 쏴줍니다. 그리고 결국엔 어디로 가냐면은 이 반응 중심 복합체라는 단백질로 가요. 가운데 반응 중심 복합체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이 엽록소 A한테 마지막으로 에너지를 뿅 쏴줍니다. 그럼 이 엽록소 A가요. 전자를 쏴줘요. 전자를. 어디로 쏴주냐? 제 1차 전자 수용체로 쏴줍니다. 이 전자 수용체 이름이 페오피틴입니다. 이번에 나오는 이 페오피틴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오피틴은 또 어디로 전자를 쏴주냐? 그쵸. 얘가 바로 플라스토퀴논으로 이제 쏴주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요 녀석의 작용기작은 이 페오피틴에서 플라스토퀴논으로 전자가 못 가게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그렇게 막으면은 삼중엽록소라는 물질과 활성산소를 발생시켜서 지질 가산화를 유발, 주변의 막을 파괴함으로써 제초 효과를 보인다. 자, 활성산소 이런 게 발생되면요. 이 반응성이 굉장히 강한 녀석이기 때문에 세포를 파괴시켜요. 세포에 있는 막 아무거나 그냥 다 휘젓고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질 가산화 같은 경우도 지질이 과하게 산화됐다는 거예요. 과하게 산화됐다. 이런 활성산소에 의해서. 어쨌든 요렇게 해서 제초 효과를 나타내는 거. 요게 바로 지금 C1이네요. C1. C1이 관계2에서 광합성 저해하는 거고. 자, 그리고 똑같습니다. C1하고 똑같은데 C2랑 C6까지 있어요.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이 계통이 다른 거죠. 계통이 다른 애들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C1부터 C3까지는 관계2에서 광합성을 저해하는 녀석들이고, 자, 그 다음에 관계1에서 광합성 제하는 녀석인데, 페레독신 부근에서 작용해서 산화 환원 과정을 반복하면서 전자를 탈취함으로써 NADPH의 생성을 저해하며 활성산소를 발생시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초 효과 보이는 건데, 자, 이거는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관계2 통해서 전자가 쭉 왔어요. 와서 지금 이 ATP도 얻었고, 그리고 관계1에서도 전자를 쏴줬습니다. 쏴주면 어디로 가죠? 이 페레독신으로 갑니다. 페레독신. 그리고 마지막 페레독신에서 전자를 쏴줌으로써 이 NADPH를 만들어내게 되는 건데요. NADPH를 만들어내게 되는 건데, 이 과정을 저해시킨다는 거예요. 과정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이 녀석을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NADPH 이 녀석, 이 고에너지의 요 물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못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에너지가 부족해서 제초 효과를 나타내는 또 그런 것도 있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얘 같은 경우에는 D입니다. D. 관계2에서는 C였고 관계1은 D. 자, 그 다음에 엽록소 생합성 저해입니다. 엽록소 생합성 저해는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E네요. E. 보시면은 이 포르피린 골이 제가 이거 예전에 그 생리학 하면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이 피린이라는 게 있고 포르피린. 이 피린이 여러 가지 붙어 있는 거, 포르피린 골이 요 생합성에 중요한 요 효소를 저해하고 활성산소를 발생시켜서 마찬가지 세포막을 파괴하게 되는 거. 염록생합성 저해고요. 자, 다음은 PDS에서 카로티노이드 생합성 저해인데 한번 보시면은 식물의 엽록소는 색소인 카로티노이드에 의해 보호되며 카로티노이드가 사라지면 엽록소가 파괴되어 식물의 잎은 백화된다. 카로티노이드 생합성 과정 중 피토엔 불포화 화효소, 이게 불포화 화효소, 이게 오타 아닙니다. 불포화 화효소예요. 생합성 과정 중 피토엔 불포화 화효소. 잠시만요. 에어컨 좀 꺼야겠네. 소리가 더 큰데? 일단은 하겠습니다. 그냥. 자, 생합성 과정 중 피토엔 불포화 화효소를 저해하는 것으로 이런 것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카로티 생합성 과정 중 피토엔 불포화 화효소, 이게 PDS거든요. 요거를 저해하는 이런 녀석도 있고요. 자, 다음은 HPPD에서 플라스토퀴논 생합성 저해입니다. 플라스토퀴논은 관계2에서 전자 전달자의 역할뿐만 아니라 피토엔 불포화 화효소의 보요소로 작용하므로 플라스토퀴논 생합성이 저해되며 카로티노이드 생합성이 저해된다는 겁니다. 자, 아까 전에 보시면 보자. 이 피토엔 불포화 화효소를 저해함으로써 이 카로티노이드 생합성을 못한다고 했어요. 그쵸? 근데 이 플라스토퀴논 있잖아요. 플라스토퀴논이 이 피토엔 불포화 요소에도 관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플라스토퀴논의 생합성을 저해시키면요, 이 피토엔 불포화 요소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결국에는 카로티노이드 생합성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좀 어느 정도는 연관이 돼 있는 게 6번이랑 7번이죠. 그래서 6번은 F1, 7번은 F2로 이제 나눠지게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냥 카로티노이드 생합성을 바로 저해시키는 녀석인데 얘는 작용점이 불명확하니까 그냥 이 표시교만 외워두는 걸로 할게요. F3입니다. 다음은 엽산 생합성 저해인데 이런 거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가 그냥 읽어보라고 말씀드린 것은 실제 농약으로 많이 쓰이는 부분은 아니고, 아니거나 아니면은 자세하게 밝혀지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은 그냥 이름이랑 이 표시기호만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 세포 분열을 저해하는 건데요. 세포 분열을 저해하는 거. 우리 저번에 살균제 때인가? 그때도 했었죠. 자, 미세소간, 마이크로튜블, 미세소간 조합을 저해하는 거. 자, 튜블린과 결합하여 미세소간 중합체를 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땡땡땡 요런 게 있다. 자, 보시면은 미세소간,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었어요. 이렇게 생겼었죠. 그래서 마이크로튜블, 이게 뭐라고요? 미세소간이고, 이 미세소간을 구성하는 것에는 이 알파튜블린과 베타튜블린이 있다고 했었어요. 이 알파튜블린과 베타튜블린이 있다고 했었어요. 여기에 모여서 미세소간이라고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상기시켜 드리는 거고요. 저 아까 있던 그 튜블린에 결합을 해가지고 이 미세소간을 못 만들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게 미세소간 조합 저해고요. K1입니다. 자, 그 다음에 K2네요. K2면 당연히 얘랑 좀 비슷하겠죠. 세포분열 미세소간 형성 저해. 세포분열일 마이크로튜블 미세소간이죠. 미세소간 중합체 형성을 저해하는 거. 얘도 비슷하네요. 하지만 자세하게 안 나와 있다는 점이죠. 얘는 튜블린과 결합한다고 나와 있는데 얘는 자세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Q2고요. 다음은 K2고요. 그 다음에 K3인데 K3 한번 읽어보세요. 네. 자, 다음은 6번째 작용기작입니다. 세포벽, 셀룰로스 합성을 저해한다는 겁니다. 제초제 자체가 식물을 가해하는 거예요. 식물을 직접적으로 이제 가해하게 되는 게 이제 제초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가해하는 대상의 세포벽에는 뭐가 있어요? 세포벽이 일단 있고요. 생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셀룰로스가 있습니다. 셀룰로스, 섬유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셀룰로스를 합성을 저해하게 되면 얘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죽겠죠? 셀룰로스 합성을 저해. 자, 읽어보시면 식물의 세포벽은 큐틴, 팩틴, 셀룰로스, 헤미셀룰로스 등으로 구성되고 셀룰로스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셀룰로스의 합성을 저해하는 기작을 가지고 있는 거 L입니다. L. 셀룰로스, 다시 한번 L. 자, 다음은 에너지 대상, 호흡을 저해하는 건데요. 식물도 호흡을 하죠. 식물의 미토콘드리아에서 그렇죠. 호흡을 해서 뭘 얻어내죠? ATP, 에너지를 얻어내잖아요. 그렇죠? 자, 탈공역, 막파기라고 하는데 에너지 생성 과정에 작용하는 제초제는 대부분이 탈공역에 의한 산화적 인산화 과정을 저해하는 것이다. 이 호흡의 마지막 단계, ATP를 가장 많이 생성하는 단계, 세 번째 단계인 이 산화적 인산화 과정을 저해하는 겁니다. 어떻게 저해하냐면은 미토콘드리아 내막의 내 외측 간 수소 이온 농도 차이가 발생을 하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ATP 합성 요소를 통해서 수소 이온이 이동하면서 이 ATP가 생성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탈공역 작용제는 이 수소 이온 농도 차이를 없애는 겁니다. 농도 구배를 아예 없애버려요. 그래서 ATP 생성을 저해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 제가 굉장히 많이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복합체 4개가 있다고 했었어요. 4개가 있고, 이거는 ATP 합성 효소입니다. 호흡의 세 번째 단계고요. ATP를 가장 많이 형성해내는 단계예요. 보시면은 이렇게 전자를 쏴줍니다. 전자를 쏴주면 전자를 쏴주는 힘에 의해서 이 수소이온들이 올라가요. 수소이온들이 올라갑니다. 그럼 수소이온 농도차가 발생을 한다고 했었죠? 요것을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수소이온이 많아지는 것을 아예 차단시켜버리니까, 그럼 수소이온 여기가 많지를 않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합성요소를 통해서 원래 수소이온이 많아지게 되면 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어지는 이 확산을 통해서 이 수소이온이 이동하면서 ATP가 형성이 됐었는데, 이 ATP를 형성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수소이온이 많진 않으니까, 애당초에. 수소이온 많지 않게 저희를 해버렸으니까. 이렇게 작용기작이 있다는 겁니다. 요런 작용기작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자, 탈공역 막파기라고 하고, 표시기호 M입니다. M.
자, 다음은 옥신 작용을 저해하는 건데, 옥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식물 호르몬입니다. 식물 호르몬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생장을 촉진시켜주는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호르몬이에요. 호르몬인데, 이 옥신을 굉장히 과다하게 사용하면요, 제초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네, 이 부분을 꼭 알고 계시기 바랄게요. 어쨌든 식물 호르몬인 옥신과 같이 식물체 내 RNA 중합효소의 활성을 증대시켜 RNA 및 단백질 합성량을 증가한 결과 세포벽이 느슨하게 된다. 그 외에도 분열 조직의 활성화, 이상분열, 형태적 이상, 흡수 증진, 엽록종 형성 저해, 세포막의 삼투압 증대 등 기본적 생리 기능을 교란하게 됩니다. 자, 보시면은 이 옥신 같은 경우에 그냥 적당량이 있으면은 굉장히 식물에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요소지만 이게 굉장히 양이 많아지게 되면요. 그러면은 그쵸. 제초 효과를 나타낸다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중요한 보통 많이 쓰는 게 2,4-D, 2,4-D, MCPA, MCPB 뭐 이런 녀석들 실제로도 그 제초제로 많이 쓰죠. 그쵸? 한번 읽어보시고요. 마지막이네요. 그 다음, 요거는 일단 표시기호 5였습니다. 5. 다음은 옥신 이동을 저해하는 건데, 옥신의 급 이동을 방해하여 분열 조직 및 뿌리 부위의 옥신 편형을 깨트리는 것으로 이런 것이 있다. 옥신 같은 경우에는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끝에 눈에서 보통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 밑에 쪽으로 만들어지게 되잖아요. 그쵸? 근데 요런 이제 이런 시스템을 운반 시스템을 파괴함으로 인해서 옥신의 평형을 깨트리고 그래서 죽이는 겁니다. 제초 효과를 나타내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 P입니다. P.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늘 하도록 하고요. 벌써 작용기작을 다 끝냈네요. 그 다음에 이제 농약의 분류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여기서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여러분들 이해시킬 수 있을지 조금 고민한 다음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무쌤입니다. 자, 오늘 배워볼 파트는 이 농약의 분류, 작용기작별로 분류를 해낸 거고요. 작용기작이 뭔지, 표시기호가 뭔지, 세부 작용기작이 뭔지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읽어드릴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드릴까 좀 고민했었는데 한 번씩 쭉 읽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어디 가시거나 뭐 지하철을 타셨거나 운전 중이시거나 그럴 때 들으시면서 한 번씩 되뇌이시기를 바랄게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작용기작에 대해서는 설명을 한 번씩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한 번씩 더 생각해 보시면서 외우시면은 더 잘 외워주실 겁니다.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한 번씩 읽고 갈 겁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살균제입니다. 살균제, 작용기작, 가분류군. 작용기작은 핵산 합성 저해입니다. 표시기호 가1, RNA 중합효소 1 저해. 가2, 아데노신 디아미네이즈 저해. 가3, 핵산 활성 저해. 가4, DNA 토포이스 머레이즈 저해. 타입 두 번째 거 저해한다는 거죠. 다음 작용기작 구분, 나분류군. 세포분열, 유사분열을 저해합니다. 표시기호 나1, 미세소관 생합성 저해, 벤지미다졸계고요. 표시기호 나2, 미세소관 생합성 저해, 카바메이트계입니다. 표시기호 나3, 미세소관 생합성 저해, 톨루아마이드계. 표시기호 나4, 세포분열 저해, 페닐우레아계. 나5, 스펙트린 유사 단백질 정위 저해, 벤자마이드계고요. 나6, 액틴, 미오신, 피브린 저해, 시아노아크릴계입니다. 다음은 표시기호 다분류군입니다.
호흡을 저해하고요. 다1, 복합체 1에 NADH 산화환원효소 저해. 다2, 복합체 2에 숙신산, 탈수소효소 저해. 다3, 복합체 3, 퀴논 외측에서 시토크롬 BC1 기능 저해. 다4, 복합체 3입니다. 퀴논 내측에서 시토크롬 BC 기능 저해. 둘이 계통이 다르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다1은 복합체 1, 다2는 복합체 2, 다3이랑 다4는 복합체 3입니다. 그 다음에 다5, 산화적 인산항 반응에서 인산화 반응 저해. 다6, ATP 생성효소 저해. 다7, ATP 수송 저해. 다8, 복합체 3에서 시토크롬 BC 기능 저해하는데 똑같이 얘는 아메톡트라딘입니다. 아메톡트라딘. 다음은 라 분류군이고요. 살균제입니다. 현재 하는 거. 아미노산 및 단백질 합성 저해. 라1, 메티오닌 생합성 저해. 라2, 단백질 합성 저해를 하는데 신장기와 종료기에서 하고요. 라3, 단백질 합성 저해를 하는데 이 개시기에서 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다음은 라4, 단백질 합성 저해 개시기에 하는데 이 글루코피라노실계라는 데서 글루코피라노실계입니다. 라3은 헥소피라노실계, 라4는 글루코피라노실계. 다음은 라5, 라5, 단백질 합성 저해인데 얘는 신장기에서 작용하고요. 테트라사이클린계 많이 들어보셨죠? 다음은 마 분류군입니다. 신호 전달 저해. 마1, 작용기구 불명, 아자나프탈렌계. 다음은 마2, 삼투압 신호 전달 효소, MAP 저해. 제가 설명드렸었죠? 플로디옥소닐. 다음은 마3, 삼투압 신호 전달 효소, MAP 저해. 이프로디온이랑 프로사이미돈. 자, 다음은 바 분류구입니다. 바. 지질 생합성 및 막기능 저해를 하고요. 바 2부터 시작합니다. 바 2. 인지질 생합성 메틸 전이효소 저해. 바 3. 세포 과산화. 바 4. 세포막 투과성 저해. 바 6. 바 6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병원균의 세포막 기능을 교란하는 미생물. 다음은 바 7. 세포막 기능 저해. 다음은 바 8. 에르고스테롤 결합 저해. 다음은 바 9. 지질 항상성 이동 저장 저해. 자, 다음은 사분류군입니다. 살균제예요. 막에서 스테롤 생합성 저해하는 거고 41, 42, 43, 44 여러분 한 번씩 보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아분류군입니다. 세포벽 생합성 저해. 아3부터 시작합니다. 아3, 트레알라제 효소 기능 저해. 이 발리다마이신이라고 있고요. 다음 아4, 키틴 합성 저해. 폴리옥신이 있습니다. 다음은 아5, 셀룰로스 합성 저해입니다. 다음은 자아분류군이고요. 세포박 내 멜라닌 합성 저해입니다. 합성 저해 기작을 가진 거고. 자, 자1, 환원효소 기능 저해. 자2, 탈수소효소 기능 저해. 자3, 폴리케티드 합성 저해. 다음은 차분류군입니다. 차분류군 작용기작은 기조식물의 방어기들을 유도하는 거였죠. 차1, 살리시스한 유사작용. 차2, 벤즈이소티아졸계. 차3, 티아디아졸 카복사마이드계. 차4, 천연 화합물 계통. 차5, 식물 추출물 계통. 차6, 미생물 계통. 계통. 차4부터 차6까지. 차7, 포스포네이드계. 이렇게 있고요. 자, 다점 접촉작용. 카 분류군입니다. 다점 뭐였죠? 작용점이 여러 개인 거. 다점 접촉작용. 카이고요. 보호살균제.
유황제, 무기구리제, 유기비소제 등. 자, 작용기장 불명인 건 한번 보시고. 자, 생물학적 제제. 생물학적 제제의 첫 번째, 식물 추출물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미생물 및 미생물 추출물, 대사산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바로 이어서 살충제 가보겠습니다. 살충제는 숫자로 시작하죠. 1, 2 이런 식으로 시작합니다. 보시면은 3, 4, 5, 6, 7, 8 이렇게 있어요. 자, 살충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었죠. 살충제 작용기작 1분류군 아세틸콜린 에스테라제 기능 저해. 1A는 카바메이트계, 1B는 유기인계입니다. 둘 다 작용기작은 아세틸콜린 에스테라제 기능을 저해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다음은 이 억제성 신경전달물질은 가바, 그렇죠. 가바 의존 염소 통로 억제 2번입니다. 표시기호 2A는 유기염소 시클로알칸계, 그리고 2B는 페닐피라졸계, 이렇게 계통에 따라서 나눠지고요. 다음은 이 분극에 따라서 3번입니다. 나트륨 통로 조절인데, 표시기호 3A, 합성 피레스로이드계, 우리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고, 이 우리 F킬러로 쓰이는 것도 이 합성 피레스로이드계라고 했었죠. 자, 다음은 3B, DDT나 메톡시클로르. 자, 다음은 4번입니다. 표시기호 4번. 신경전달물질 수용체 차단. 4A, 니코티노이드계, 네오니코티노이드계. 4B, 니코틴. 4C, 설폭시민계. 4D, 부테놀라이드계. 4E, 메소이온계. 자, 다음은 살충제 표시기호 5번 분류군입니다. 신경전달물질 수용체 기능 활성화. 표시기호 5고요. 스피노신계 있습니다. 자, 다음 6번 표시기호고요. 염소 통로 활성화 6번이고요. 아버맥틴계, 그 다음에 밀베마이신계 이렇게 두 가지 있네요. 자, 다음 성숙을 도모하는 이 유약 호르몬 작용을 하는 표시기호 7번. 7A 유약 호르몬 유사체, 7B 페녹시카브, 7C 피리프로시펜 이렇게 있고요. 자, 다음 8번 다점 저해하고 대부분 이 훈증제입니다. 8A부터 8F까지 한번 쭉 봐주시고요. 다음 9번도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9B랑 9D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다음 10번 표시기호 10번 살충제고요. 응애류의 생장 저해하는 거 10A 클로펜테진, 헤시티아족스, 그리고 10B는 액토사졸. 많이 들어보셨죠? 액토사졸. 다음 살충제 표시기호 11 미생물에 의한 중장세포막 파괴. 11A는 BT 독성 단백질, 11B는 BT 아종의 독성 단백질. 자, 다음 살충제 12번 미토콘드리아 ATP 합성요소 저해. 12A 디아펜티우론, 12B 유기조석 살선충제, 12C 프로파자이트, 12D 테트라디폰. 자, 다음 표시기호 13번입니다. 수소이온 구배 형성 저해. 표시기호 13번이고 피롤계, 디니트로페놀계, 설플로라미드 이런 녀석들이 있고요. 표시기호 14번 신경전달물질 수용체 통로 차단. 네레이스톡신 유사체, 이런 녀석들이 있다. 오, 굉장히 많네요. 자, 다음은 키틴 합성 저해인데 O형이랑 I형이 있습니다. O형은 15번, I형은 16번이고 O형은 벤조일 우레아계, 굉장히 많이 쓰이죠. 자, 16번 뷰프로페진 많이 쓰입니다. 16번 뷰프로페진. 자, 다음 표시기호 17번 파리목 곤충의 탈피 저해. 표시기호 17번이고 사이로마진이라고 있어요. 다음 표시기호 18번 탈피 호르몬 수용체 기능 활성화. 18번이고요. 디아실 하이드라진계. 19번 표시기호 옥토파민 수용체 기능 활성화. 19번이고 아미트라즈라고 있습니다. 자, 다음 전자전달계 표시기호 20번이고 전자전달계 복합체 3저해. 이 20A부터 20D까지 있고 한번 봐주세요.
자, 다음은 마찬가지로 21번이고 얘는 전자전달기 복합체 1을 저해하고 21A부터 21B까지 있습니다. 자, 다음 22번 표시기호고요. 전이 의존 나트륨 통로 차단 22A 옥사디아진계 22B 세미카르바존계. 다음 23번 지질생합성 저해하는 거고요. 표시기호 23번이고 테트론산 및 테트람산 유도체 많이 들어보셨죠? 24번 24번은 전자전달계 복합체 4저해 25번은 전자전달계 복합체 2저해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보시고요. 전자전달계는요, 한 번에 묶어서 여러분들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부터 4까지 있으니까요. 다음은 28번 표시기호고 라이아노딘 수용체 조절입니다. 28번이고 디아마이드계. 29번 현음기관 조절하는 거고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30번은 가바 의존 염소 통로 조절입니다. 30번이고 메타 디아마이드계. 디아마이드계 여기도 있었죠. 라이아노딘 수용체 조절. 서로 좀 비슷한 부분도 있다. 그 작용기자 불명인 건 한번 봐주시고요. 자, 다음은 제초제입니다. 제초제. 다시 한번 제초제입니다. 자풀이나 잡초 이런 애 죽이는 거. 첫 번째 작용기자 지질생합성 저해입니다. 지질이면은 지질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지방선 생합성을 저해한다고 했었죠. 표시기호 A와 N인데 A는 아세틸코A 카르복실화 요소 저해, N은 그 밖의 지질생합성 저해. 자, 제가 지금 와서 말씀드리지만 이런 자세한 부분들 제가 설명드렸었어요. 작용기작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전강이나 전전전 강의들, 그런 강의들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미노산 생합성 저해하는 거 B랑 G랑 H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분진 아미노산 생합성 저해부터 글루타민 합성 요소까지 저해하는 거. 자, 광합성 저해하는 건데 광합성에 있던 그 관계, 보통 관계에서 제일 많이 하죠. 그래서 C1, C2, C3, D 이렇게 있는데 C1부터 C3까지는 관계 2를 저해하는 거고 D는 관계 1을 저해하는 겁니다. 자, 색소 생합성 저해인데요. E, F까지 있습니다. E는 엽록소 생합성 저해이고 이 F1부터 F3까지는 이 카로티노이드 생합성 저해인데 각각 여기 뒤에 있는 부분들 그냥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엽산 생합성 저해 I고요. 엽산 생합성 저해 아슐람이라고 있습니다. 자, 세포 분열 저해하는 거 K1부터 K3까지 있고 K1은 미소관 조합 저해, K2는 유사 분열 미소관 형성 저해. 네. 미소관은 미세소관이죠. 미세소관. 그 튜블린, 알파 튜블린과 베타 튜블린이 합쳐져서 만들었었죠. 자, K3는 장세 지방센 합성 저해. 자, 세포벽 합성 저해는 L이라고 부르고요. 세포벽, 셀룰로스 합성을 저해하고 에너지 대사 저해하는 것은 M이라고 부르고 막을 파괴합니다. 자, 옥신 작용을 저해하는 거 O랑 P가 있는데 O 같은 경우는 인돌아세트산 유사작용을 하고 P는 옥신 이동을 저해하게 됩니다. 옥신 같은 경우 옥신인 평소에 생장 촉진 효과를 나타내지만 옥신의 양이 굉장히 많아지면은 그렇죠. 제초 효과를 나타낸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작용기작, 나머지 기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약의 분류에 대해서인데 요거는 읽을 게 참 많습니다. 일단 요건 다음 시간에 저희가 하도록 하고 이번 강의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계속 반복적으로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또는 이제 운전하시면서 뭐 자전거 타시면서 아니면 걸어 다니시면서 한번 들으시면서 제가 만약에 F1이다 하면은 카로티노이드 생합성 저해구나 이런 식으로까지 알면은 사실 가장 좋죠. 어쨌든 그렇게 외우는 식으로 해서 요 강의를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